나 잡아봐라. 오늘은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널리 알려진 신들의 보물들, 특히 유명한 토르의 망치, 멸니르와 오딘의 창, 국리르 같은 보물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신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북유럽 신화 속 MSG를 담당하고 있는 북유럽 신화의 마지막 핵심 인물 로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로키는 오딘과 토르보다 훨씬 방대한 신화 속 이야기에 얽혀있고 또 훨씬 복잡한 스토리를 가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이 매력적인 캐릭터의 이야기의 첫걸음은 로키의 이름에 대해서부터입니다. 로키, 풀네임은 로키 라우페이손. 이름이 로키, 성이 라우페이손인 건데 어디 뭐뭐손 이런 성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토르 오딘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마블 시네마틱 영화 토르 시리즈 같은 걸 보면 토르를 부르는 누군가가 토르 오딘손이라는 풀네임을 부를 때 번역이 토르 오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토르 오딘손이라고 그대로 번역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일단 아이의 이름을 고르고 성을 붙여서 홍씨 집안의 길동이라는 뜻에서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렇게 성과 이름을 붙이는 이름의 구조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용하고 있고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북유럽에서는 이것과 조금 다른 장명 방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아들은 손, 딸은 도티르를 붙여서 성으로 만들어 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고길동 씨가 있어요. 이 고길동 씨는 아내 박정자 씨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둘리, 딸의 이름은 또치라고 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고둘리, 고또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둘리와 또치의 북유럽식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둘리의 풀네임은 둘리 길동손, 또치의 풀네임은 또치 길동 도티르가 되는 거죠. 즉 길동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길동손이 성이 되고 둘리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리가 만약에 아들 도우너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우너의 풀네임은 도우너 둘리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 마블 시네마틱 영화 토르 천둥의 신에서 오딘의 아들이라는 뜻의 오딘손을 성으로 쓰는 토르가 쉴드의 요원 필 콜슨을 만나면서 콜슨한테 Son of 콜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본인의 성이 오딘슨이니까 이 콜슨도 자기처럼 북유럽식 장명에 의한 이름이라고 착각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북유럽식 장명의 원리를 알고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신화와 영화 속 오딘슨, 콜슨 외에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아들들은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마이클 잭슨의 잭슨. 물론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잭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마이클 잭슨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잭이었고 그 아들이 잭슨이라는 성을 갖게 됐는데, 그 시점에서 북유럽식 장명법을 버리고 가족성, 즉 패밀리 네임을 사용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번져가면서 잭의 아들 잭슨이 그 가문의 성으로 굳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이루어진 이름들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잭의 아들 잭슨, 존의 아들 존슨, 닐의 아들 닐슨처럼 굉장히 직관적인 아들들도 있고, 토마스의 아들 톰슨, 길버트의 아들 깁슨, 월터의 아들 왓슨 같은 아들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아직 이런 장명법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이슬란드 스포츠 경기를 보면 남자 경기에는 출전자 전원이 무슨 쓴으로 가득 차 있고, 여자 경기를 보면 전원이 무슨 도티르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신비한 선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로키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로키 라우페이손을 지금 다시 보면 그러면 로키가 라우페이의 아들이고 라우페이는 그러면 로키의 아빠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로키의 아버지는 라우페이가 아니라 파르바우티라는 요툰입니다. 그러면 라우페이는 누굴까요? 바로 로키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아니 근데 라우페이손이라면서요. 그럼 아빠가 라우페이여야 맞는 거 아닌가? 싶죠? 맞아요. 원래라면 그게 맞아요. 혹은 로키의 이름이 로키, 파르바우티손
이 되어야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랑 흐름이 좀 맞는데, 사실 고대 북유럽에서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식의 성으로 삼았던 건 당시에는 아버지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컸기 때문인데, 주로 밖에 나가서 사냥과 전쟁, 농사를 짓는 아버지 고길동 씨와 집에서 가축을 키우고 가사를 담당하는, 요리를 담당하던 박정자 씨가 자식 둘리를 낳았을 때 이 둘리의 이름이 둘리 정자손인 것보다 둘리 길동손인 게, 이 둘리가 연마을의 강력한 그 전사 길동신의 가족이구나를 깨닫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즉 부모 중에 남들이 더 알아보기 쉬운 쪽의 이름을 가져다 쓰다 보니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다 썼다는 건데, 여기에서 로키의 이름이 왜 파르바오티 손이 아니라 라오페이 손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바로 로키의 아버지는 파르바오티보다 어머니인 라오페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즉 대외적으로 로키의 가족력을 파악하기 쉬운 쪽이 어머니 라오페이였다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종종 학자들에 따라 로키가 토르와 같은 다른 신들에 비해서 남성적이지 못하고 여성적인 면을 종종 보이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따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파르바오티와 라오페이의 자식으로 태어난 로키. 그런데 이 로키의 아빠 파르바오티는 거인, 즉 요툰입니다. 근데 로키의 엄마 라오페이는 요툰인지 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명확히 어떤 종족이다라고 밝혀진 바는 없지만 신 에다의 길피의 속임수 중 로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스신 중에는 한 명이 더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를 아스신의 험담꾼이라고 부른다. 그는 속임수의 창시자이며 모든 인간과 신의 수치이다. 그의 이름은 로키다 라고 적힌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로키를 이 아스신 중에 한 명 더 있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로키가 아빠가 요툰임에도 아스신, 즉 북유럽 신화의 신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로키의 엄마 라오페이가 신이었거나 혹은 오딘과 같이 반신 반요툰이 아니었나 싶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로키의 아빠는 요툰이고 엄마는 종족을 알 수 없지만 로키는 왠지 모르게 아스신, 그러니까 신족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북유럽 신화의 한 명의 신으로 당당하게 신 에다에 등장한 로키. 자, 서론이 길었던 것만큼 신화 속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일화에 등장해서 그 어느 신보다 많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그 광범위한 이야기를 전부 다 다루려면 로키 이야기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재미있는 편 하나를 골라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로키에 대한 일화는 바로 고 에다 중 한 부분인 스림 스크비다, 즉 스림의 서사시 의 내용인데, 먼저 원문부터 읽어볼게요. 원문이 정말 길어요. 어느 날 토르가 일어나 분노하니 그가 일어났을 때 그의 강력한 망치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이와 같으니, 로키여 귀 기울여 들어라. 이 땅 위에 그 어느 인간도 모르며 이 하늘에 있는 이 또한 모르는 사실이니 우리의 망치가 도둑 맞았느니라. 토르와 로키는 프레이야의 저택으로 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이와 같으니, 괜찮다면 프레이야여 내가 망치를 찾을 수 있도록 당신의 깃털옷을 빌려주시오. 프레이야가 말하길, 그것이 빛나는 은으로 된 것이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금으로 된 것이더라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로키가 깃털옷을 입고 날아올랐고 깃털옷은 바람을 일으켰다. 그가 신들의 땅을 뒤로하고 날아가 결국 거인들의 왕국에 다다랐다. 거인들의 왕 스림은 말들의 갈깃털을 빗질하며 개들의 목에 금으로 된 목줄을 건 채로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스림이 말하기를, 신들은 안녕하신가? 엘프들은 안녕하신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 거인들의 땅에 찾아왔는가? 로키가 대답하기를, 신들은 안녕하지 못하오. 엘프들도 안녕하지 못하오. 흐롤리디의 망치를 당신이 감추었소? 스림이 말하기를, 내가 흐롤리디의 망치를 땅속 아래 깊은 곳에 숨겼소. 프레이야를 내 아내로 삼기 전에는 그 누구도 망치를 다시 가져오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로키가 다시 날아올라 스림을 뒤로 한 채 거인들의 땅을 떠나 신들의 땅에 이르렀다. 신들의 땅에서 토르를 만났는데 토르가 처음 한 말이 이러하니, 로키, 너는 문제의 원인과 그에 맞는 답을 가지고 왔는가? 날고 있는 채로 소식을 전하게. 앉게 되면 때때로 기억을 잊기도 하고 눕게 되면 때때로 거짓말을 하게 되니. 로키가 대답하기를, 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그 답 또한 가지고 왔소. 거인들의 왕 스림이 망치를 가지고 있고 프레이야를 아내로 맞게 해주어야만이 망치를 되찾게 해준다고 하였소. 토르와 로키가 프레이야를 찾았고 그녀에게, 프레이야여 면사포를 쓰시오. 우리는 거인의 땅으로 가야 하오 라고 하자
프레이야는 화가 나 사나운 숨을 쉬었고 그녀의 집에 있던 이들은 모두 땅이 흔들림을 느꼈다. 그리고 프레이야의 목걸이 브리싱가멘이 파열했다. 프레이야가 말하길 나에게 거인의 땅으로 가자고 하다니 내가 정욕에 미쳤다고 생각하시오. 신들과 여신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어떻게 흐롤리디의 망치를 되찾을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때 가장 현명한 신 헤임달이 말하려 하니 그의 현명함은 미래를 보는 신들에 비할 정도니라. 헤임달은 말하길 토르에게 면사포를 두르고 브리싱가멘 목걸이를 견디게 하라. 열쇠를 그에게 두르고 그것이 짤랑거리게 하라. 그리고 그의 무릎 아래로 여자의 드레스가 치렁거리게 하고 그의 가슴을 빛나는 보석으로 채우고 예쁜 모자를 그의 머리에 쓰게 하라. 그러자 토르가 대답하길 내가 면사포를 쓴다면 많은 신들이 나를 보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말하리라. 그때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가 토르의 말을 끊고 말하길 조용히 해 토르.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그 망치를 되돌리지 못하면 이 아스가르드 땅에는 거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신들은 결국 토르에게 면사포를 씌우고 브리싱가멘 목걸이를 걸었으며 열쇠가 짤랑거리게 하고 보석을 가득 장식했으며 치마를 입히고 예쁜 모자를 씌웠다. 그리고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가 말했다. 나도 하녀로서 토르를 따라가겠소. 우리 둘이 거인의 땅으로 갑시다. 그렇게 토르와 로키는 염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고삐를 흔들어 빠르게 달렸다. 그렇게 오딘의 아들이 거인의 땅 요툰헤임으로 갔다. 그들이 요툰헤임에 도착하자 거인들의 왕 스림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거인들이여 일어나서 의자를 치장하고 노아툰 출신의 누르드의 딸 프레이야를 맞이하라. 나는 거인들이 좋아하는 금뿔을 가진 소와 새까만 소가 축사에 가득하고 수많은 보석과 장신구를 가졌으나 그간 오직 프레이야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금방 저녁 시간이 찾아오고 거인들이 술을 비워내니 맥주를 4번이나 내어와야 했다. 토르는 혼자서 8마리의 연어와 소 1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웠다. 거기에 더해 여자를 위한 앙증맞은 음식 또한 모두 먹어치웠다. 그러는 사이 술 또한 3통을 비워냈다. 이를 본 거인의 왕 스림이 큰 소리로 말하길 저렇게 열렬히 음식을 먹어치우는 신부를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저렇게 크게 베어무는 입을 가진 신부도 술을 저렇게나 많이 마시는 신부도 처음 보는구나. 시녀로 변장에 따라갔던 로키가 대답하기를 프레이야가 많이 먹는 것은 요툰헤임에 오기를 열망하며 8밤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림은 프레이야와 입을 맞추고 싶었기에 프레이야의 면사포 아래를 바라보았고 연회장을 한다름에 펄쩍 뛰어 물러나며 말했다. 프레이야의 눈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가? 마치 그녀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구나. 시녀 로키는 아주 현명했고 거인의 질문에 잘 대답해 프레이야의 눈이 무서운 것은 요툰헤임에 오기를 열망하며 8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림의 여동생이 연회장에 들어와 신부에게 예물을 받으려 했다. 스림의 여동생인 내게 어여쁨을 받고 싶다면 당신 손에 있는 적금색 반지를 내게 주시오. 그때 거인의 왕 스림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한 망치를 가져오너라. 망치를 신부의 무릎 위에 올려라. 그것이 우리의 결혼을 축복하리라. 토르는 그의 망치를 손에 쥐었을 때 웃음 지었으니 첫째로 거인들의 왕 스림을 죽였고 그 다음으로 다른 거인들을 쓰러뜨렸다. 토르에게 예물을 빼앗고자 했던 스림의 늙은 여동생이 쓰러졌으니 예물 대신 그녀가 얻은 것은 일격의 망치질이었다. 그렇게 거인들을 휩쓸고 오딘의 아들은 다시 망치를 얻었다. 이번 원문은 꽤나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담은 고 에다의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야기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토르가 망치를 잃어버린 걸 깨달으면서 이 스림의 서사시가 시작됩니다. 잠에서 깬 토르는 망치가 사라진 걸 보고 가장 먼저 로키를 부르죠. 왜 로키를 불렀을까요? 뭔 일이 터졌을 때 일단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로키였기 때문이죠. 사실 북유럽 신화 속 대부분의 문제들은 로키를 의심하는 게 합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진짜 로키가 저지른 일이 아니어서 토르와 로키는 누가 망치를 훔쳐갔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프레이야를 찾아가 깃털옷을 빌리게 됩니다. 프레이야는 입으면 매로 변신할 수 있는 깃털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매가 빠르다는 생각에서 착안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로키는 원래 바다도 땅도 엄청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이 있거든요. 전에 브로크랑 누가 더 좋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지 내기했을 때 패배가 확정되고 나서 로키가 나 잡아봐라 하고 엄청난 속도로 도망갔을 때도 로키는 이 신발을 신고 있었죠. 이 신발은 컨셉상 엄청 빨라서 매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이 로키의 본체로 가면 저지른 일이 많아서 거인들한테 맞을까봐 매로 변신을 한 건지 아이템으로 변신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프레이야에게 옷을 빌려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거인들의 땅 요툰헤임에 도착한 로키는 이 이야기 스림의 서사시의 또 다른 주인공 스림을 만나죠. 읽기에 따라 트림 혹은 스림이라고 불리는 이 거인은 로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은근슬쩍 본인이 흐롤리디의 망치를 훔쳐갔음을 어필합니다. 여기서 흐롤리디는 토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흐롤리디의 망치는 토르의 망치, 즉 묠니르를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망치를 돌려받고 싶다면 이 세계관 최고 미녀 프레이야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로키는 사실 프림이 개소리를 하든 말든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아스가르드로 돌아가서 스림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야 토르야, 네 망치 그 요툰왕 스림이 훔쳐가서 숨겨놨다는데 망치 받고 싶으면 프레이야랑 결혼하게 해달래. 토르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우리 프레이야한테 가자 하면서 로키를 데리고 프레이야한테 갑니다. 뭐 사실 토르도 자기가 결혼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가끔씩 북유럽 신화를 번역한 책이나 신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물에서 이 부분을 토르가 로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스림이 결혼식장에서 프레이야의 손을 잡고 싶어 한다고? 그거야 간단하지. 잘만 설득하면 프레이야가 도와줄 것 같아. 상황이 정 안 좋으면 프레이야는 손이 두 개니까 하나 정도 포기할 수 있지 뭐. 어쨌든 티르도 팔이 하나인데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토르가 사이코패스처럼 말하는 걸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내용은 문헌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일종의 재미를 위한 각색입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프레이야를 찾아간 토르는 로키에게서 들은 스림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프레이야, 저기 내가 자다가 망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요툰왕 스림이 가져갔대. 근데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프레이야 너를 신부로 맡게 해주면 망치 돌려준대. 너도 내 망치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전쟁 났을 때 내 망치 없으면 다 죽는 거야. 프레이야는 얼탱이가 없습니다. 아니 네가 망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으라고 기타로까지 빌려줬는데 그거를 빌려가 놓고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갑자기 나보고 웬 거인이랑 결혼을 하래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프레이야는 하고 있던 목걸이의 끈이 끊어져서 떨어질 만큼 화를 냅니다. 그치만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토르가 제일 세고 토르의 망치가 훗날 거인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건 팩트죠. 결국 프레이야는 좋든 싫든 스림과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어르고 달랠까 혹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아스가르드에 있던 온갖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신 헤임달이 번뜩이는 답을 내놓죠. 그 답은 바로 토르를 프레이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토르에게 신부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프레이야의 상징 같은 목걸이인 브리신가멘을 채운 뒤에 티나지 않게 잘 감싸서 토르를 거인의 땅 요툰헤임으로 보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토르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을 하면 다 들킬 테니까 토르를 보필할 시녀 역할로 입을 잘 터는 로키가 변장을 해서 따라가기로 합니다. 사실 그냥 토르가 여장한 걸 구경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구경을 살면서 언제 또 해보겠어요. 자, 그렇게 프레이야 코스튬을 입은 토르와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요툰헤임으로 갑니다. 토르와 로키가 도착을 하자 스림과 거인들은 신이 났죠. 그럼 그렇지. 토르의 망치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프레이야든 어디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해야지. 지들이 어쩔 거요? 작전 성공이구만 하는 생각에 신이 나서 연회를 벌입니다. 토르는 연회 음식이 차려지자 프레이야 코스튬을 입은 채로 자기 쪽에 놓인 신부용 음식은 물론이고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고 연어 8마리를 뱃속에 쓸어 넣습니다. 거기에 술도 오크통으로 3통이나 마시죠. 아니 아무리 이쁘게 차려입고 프레이야의 상징인 목걸이 브리신가멘을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 한 마리에 연어 8마리 술 3통? 의심이 가죠. 스림과 거인들은 저 프레이야 맞아? 신부가 좀 이상한디? 저렇게 많이 먹는 신부가 어딨어? 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따라간 게 누굽니까? 말재간의 황제 속임수의 창시자 로키 아닙니까? 신녀로 변장한 로키가 토르를 포장합니다. 프레이야님은 거인들의 땅에 오기 전에 8일 동안 몸매 관리 겸 너무 설레서 밥을 굶었습니다. 8일쯤 굶으면 다들 저 정도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스림이랑 거인들은 그런가? 스림둥절? 하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괜히 좋은 결혼식 날 신부 보고 많이 먹는다고 꼽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연애가 진행되던 쯤 스림은 이제 세계관 최고 미녀를 아내로 맞았으니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어서 면사포로 가려진 프레이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토르의 입술을 물끄러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시선을 느낀 토르랑 눈이 마주쳐버립니다.
망치를 훔쳐간 것도 열이 받는데 그 은근한 시선로 쳐다보는 스림 때문에 분노한 토르의 눈길이 스림한테 꽂히죠. 스림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펄쩍 뛰어나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의구심이 생기죠. 아니, 프레이야 눈이 저렇게 눈이 이글이글 불타는 무서운 붉은 눈을 가진 신이었나? 이번에도 신요 로키가 스림을 막아섭니다. 우리 프레이야님은 거인들의 땅에 오기 전에 8일 동안 너무 설레서 잠을 설쳐 한숨도 못 잤습니다. 8일쯤 밤새면 다들 저 정도는 충혈되잖아요? 그런가? 스림과 거인들은 또다시 거인둥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스림은 뽀뽀 한번 해보려다가 겁을 집어먹고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그때 한 거인이 연회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프레이야의, 사실은 토르의 시누이가 될 스림의 여동생이었죠. 스림의 여동생은 토르 옆으로 다가와서 토르가 프레이야처럼 보이기 위해 낀 그 수많은 보석과 장신구를 탐냅니다. 스림의 여동생은 토르에게 은근슬쩍 예! 너 내가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나한테 이쁨 받고 싶으면 그 빨갛고 금색으로 빛나는 반지들 나 줘! 라면서 시집살이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때 스림의 여동생이 눈치 없는 진상짓을 막기 위해서 시종한테 외칩니다. 스림이 야야 다들 그만하고 자 이제 슬슬 망치 갖고 와라. 망치. 그 프레이야 무릎에 망치 올려놓고 우리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거행하자 라고 해요. 참 그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시누이의 시집살이도 막아주고 소 한 마리에 술 3통을 먹어도 이해해주고 안광이 붉게 빛나서 쫄리지만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좋은 남편감인 스림. 하지만 그는 프레이야의 무릎에 망치를 놓아주자마자 뚝배기가 깨져버립니다. 망치를 되찾은 토르는 거침없이 거인들을 쓸어버립니다. 고기도 먹었겠다. 배도 부르고 망치도 되찾았고 스림 때문에 여장하고 결혼할 뻔도 해서 화가 났으니까 아주 거침없이 망치를 휘두르죠. 그렇게 신명나게 망치춤을 춰서 거인들을 처리한 토르와 로키는 망치를 되찾고 행복하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이 스림의 서사시 스림 스크비다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로키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재간둥이 로키가 감초 역할을 하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풀어내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로키가 왜 신들한테 미움받는지 막 속임수의 창시자, 거짓말쟁이 같은 욕을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신들을 위해서 자기 모가지를 담보로 보물들을 가져오고 이번 이야기에서도 직접 하늘을 날아서 망치의 소재를 파악하고 토르가 실수하지 않게 신혈을 자초하면서 스림을 속이기도 했죠. 이랬던 로키가 왜 언제부터 신들과 안 좋은 사이가 된 걸까요? 사실 로키와 아스 신들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크게 2가지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의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